이번 시간에는 제2금융권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2금융권 상품은 주로 종합금융사라든지 또는 증권 투자신탁, 증권 회사 상품, 그리고 뭐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우체국 또는 기타 금융상품 이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종합금융사. 종합금융사라고 하는 거는 원래 1973년에 1차 5.1 쇼크가 발생했고, 그리고 경제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게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던 그 당시에 외국으로부터 싼 이자로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하기 위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이 종합금융사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외국으로부터 싼 이자로 자금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역전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 종합금융사의 본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의미가 약해졌고 퇴색되다시피 해서 종금사들은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종금사들이 거의 증권사라든지 이런 다른 업종으로 업종 전환을 해서 살 길을 찾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나마 종금사에서 아직도 히트 상품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CMA라고 하는 상품이죠.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그래서 어음 관리 계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CMA는 그래서 종금사에 아주 경쟁력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험 문제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CMA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일단 CMA는 어떻게 운용되냐, CP라든지 또는 국공채, 커머셜 페이퍼 또는 국공채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단기저축 상품이다.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단기저축 상품.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는다 그러면 CMA만큼 좋은 상품도 드물다, 그런 얘기죠. 자금을 입금시키면 기업어음이나 또는 국공채 같은 데다가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여주는데, 예탁기간은 짧은 기간 동안에 운용하는 거다 그러지만 가입기간은 예탁기간이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운용을 하고 수익률은 실적 배당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용한 결과에 따라서. 근데 이 실적 배당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상에 보호가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CMA는 상시 예금 보호 상품이라고 하는 게 아주 특징적인 거고요. 이 CMA는 은행의 MMDA라든지 투신사의 MMF와 경쟁 상품이다. 이렇게 CMA를 압축해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보통 세제 혜택을 생계형이라든지 세금우대라든지 이런 걸 가입해가지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게 이 어음 관리계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품으로는 발행어음이라고 하는 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발행어음이라는 상품은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고객이 매입하고 만기일이나 어떤 고객이 원하는 날에 확정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 저축상품, 이걸 발행어음이라고 하는데, 가게나 기업의 단기자금 운용에 좀 적당한 상품이고요. 자기 발행어음이라 또는 자발어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발행어음은 자발어음이라고도 하고, 이 발행어음에 대해서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발행어음은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그때그때 금리가 바뀌면 이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 발행어음도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입기간은 1년 이내로 예치를 하고요. 이 발행어음은 중도 환매는 돼요. 그래서 중도 환매가 가능하지만, 중도 환매 가능하나 약정금리의 60 내지 한 90% 정도 수준으로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약정금리의 60에서 90% 정도의 중도 해지 이율.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좀 낮은 금리로 적용되는 부분은 중도에 지을 때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발행어음은 CP에 비해서 수수료가 그 수익률이 낮아요. CP에 비해 낮은 수익률. 그리고 이 발행어음도 예금자 보호법상의 상시 보호 상품입니다. 예금 보호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발행어음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합금융회사나 또는 증권금융회사에서 이 발행어음을 취급하는데 보통 최저금액을 500만 원 이상으로 하지요. 그리고 1년 이내 예치라고 하지만 보통은 90일, CD 같은 것도 91일물로 발행하고 이렇게 하듯이 물론 이 발행어음도 세금우대 가입도 가능하고 조건만 맞다라면 생계형 저축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자 계산은 할인 매출을 할 수도 있고 만기에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주는 복리 방식으로도 적용하기도 하지요. 자, 종금세 상품으로 CMA와 발행어음을 봤는데 세 번째는 기업어음 CP 그래가지고 커머셜 페이퍼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기업어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지요. 이 기업어음은 통상적으로 보통은 투자금액에 제한은 없지만 1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기업어음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적격 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일단 발행해요. 적격 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발행을 하는데 이렇게 적격 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발행한 저 기업어음을 종금사가 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금사가 매입을 해서 다시 매출을 하는, 매입해서 매출을 하는 이런 상태를 CP, 기업어음이라고 하고, 보통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짧게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만기가 1년짜리 이내인 어음을 종금사가 사줬다가 그걸 고객에게 매출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에 실세금리가 적용되고 단기 자금 운용에는 적합한 상품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중간에 중도 환매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데 중간에 중도 환매는 안 되지만 배서 양도는 가능합니다. 배서 양도를 통해서 자금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CP는 투자 금액 규모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크면 높은 금리, 투자 금액이 크면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고 실세금리 연동해가지고 실세금리의 연동형 확정금리, 즉 가입할 때 당시에 실세금리에 연동하되 가입할 때 확정금리로 적용을 한다. 이걸 기업어음. 그리고 이 기업어음은 예금자 보호법상의 예금자 비보호 상품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행어음이나 CMA 같은 경우는 예금 보호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기업어음은 예금 비보호 상품, 즉 CD나 RP도 예금자 보호법상의 보호가 안 되고 이 CD나 RP와 경쟁 상품이 이 CP예요. 그러니까 CD, RP와 경쟁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한 달에서 한 석 달짜리 이내의 자금을 이용할 때는 그렇게 운용할 때는 이 CP로 운용하는 게 적합하고요. 종합금융회사가 적격업체를 선정된 기업이 발행했을 때 그 어음을 사가지고 지급보증이 됐느냐 또는 안 됐느냐에 따라서 담보부 기업어음과 무담보 기업어음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1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지만 CP는 보통 1억 원 이상짜리의 거액 단기자금을 운용할 때 이 CP로 운용을 합니다. 이렇게 제2금융권 상품 중에 종금사 상품은 주력 상품으로 보통 일컬어지는 세 가지 상품 정도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증권투자신탁. 이 증권투자신탁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즘 점차적으로 금융상품의 트렌드가
은행의 예금 상품에서 투자형 상품으로 계속 변화되고 트렌드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증권 투자 신탁 상품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증권 투자 신탁이 언제 탄생하게 됐는지 배경을 보면은요, 19세기경에 영국은요,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진장 많이 일어납니다. 19세기에 왜 영국이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냐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발생하죠. 워트의 징기기관으로부터 산업혁명이 촉발됐는데, 이 산업혁명이 촉발되면서 어떤 계급이 탄생하냐면 자본가 계층이라는 게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가 계층은 거대 자금을 가지고 공장을 세워서 대량 생산체제에 들어가고 엄청나게 돈을 버는 자본가 계급이 새롭게 이때 탄생합니다. 그러면 이네들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돈을 운용해 줄 누군가한테 맡겨서 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때 탄생한 게 영국에서는 유닛 트러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유닛 트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신탁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트러스트라고 하는 제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영국의 유닛 트러스트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도입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3대 투신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3대 투신사 그러면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국민투자신탁 해가지고 세 개의 아주 거대한 투자신탁 회사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물론 국민투자신탁은 뒤에 현대투자신탁으로 바뀌었고, 그 현대투신이 IMF 때 구조조정하고 그러면서 프루덴셜로 넘어갔죠. 올해 지금 프루덴셜 투자증권 하는 데가 바로 이 현대투자신탁이고 그 전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3투신이 제 기능을 못하고 공룡처럼 되자 지방 5개 투신사, 지방투신사를 설립했었고, 이 지방투신을 설립해놓고 투신사들한테 기관 투자가의 기능을 맡겨뒀지만, 이 거대 3투신이 하지 못하는 기능을 지방투신이 할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방투신이 설립된 이후에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때 뭐를 강조했냐면 뮤추얼 펀드, 즉 증권 투자회사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돼서 이제 투자신탁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신탁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이렇다라고 보고요. 이 투자신탁은 어떤 걸 투자신탁이라고 하냐, 이 투자신탁이 운용되려면 제일 먼저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개념을 보려면 투자신탁의 당사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신탁의 개념을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투자신탁은 여기 투자자가 있어요. 이 투자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나 또는 법인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이라고 하는 거를 판매하는데, 이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회사를 판매회사라고 합니다. 수익증권을 판매하면 자금이 들어오겠죠. 이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어떤 기관이 판매를 담당하고 있냐면, 과거에는 증권회사들이 주요 판매 채널이었었는데, 은행이 이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에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또 수익증권 판매에 나서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종합금융사, 선물회사, 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그리고 증금, 이런 데까지 다 판매회사로 참여할 수 있는데, 선물회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어요. 선물회사는 파생상품 펀드에 대해서만 취급할 수가 있고요.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회사에서 설정한 펀드만 본점 내에서 20%까지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펀드 판매회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위탁회사라고도 하고, 또는 이게 자산운용회사, 이 자산운용회사가 바로 위탁회사가 되는 거죠. 위탁자. 그러면 투자자는 수익자가 되겠죠. 우리 보통 투자신탁의 세 가지 구조에서 이 자산운용사는 운용을 담당하겠고요. 그래서 운용을 지시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수탁회사가 자리 잡고,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하되 운용하는 현금이나 또는 거기에 유가증권, 재산 이런 것들은 다 수탁자의
맡겨야 된다고 그랬죠. 보관을 의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관계고 거기에 판매회사가 개입되어 있는 이게 투자신탁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투자신탁의 구조, 즉 각 당사자들 중에 하나씩 구분해 보면 일단 펀드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어내 놓고 그걸 설정이라고 그래요. 펀드를 설정해 놓고 그 펀드를 만들고 운용을 담당한 게 자산운용회사로, 이 자산운용회사는 위탁회사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위탁회사의 요건으로는 일단 자본금은 100억 이상 돼야 되고요. 자본금이 100억 이상 되면서 운용 전문 인력이 7명 이상 돼야 돼요. 운용 전문 인력의 보유, 운용 전문 인력은 7인 이상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이 자산운용회사는 무슨 업무를 하냐면 주로 펀드의 설정과 운용, 이 부분을 담당한 게 자산운용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자산운용회사는 그래서 권한 및 의무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증권 투자신탁의 설정, 그리고 운용자이다. 투자신탁의 약관을 제정해서 만들어가지고 금감위에다가 사전보고를 하고요. 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증권 투자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결정과 지시를 하는 운용자임과 동시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 원부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신탁재산을 평가해서 기준가격을 산정하고요. 신탁재산 회계 처리하는 등 신탁재산 관리자로서의 지위도 바로 자산운용회사가 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자산운용사의 권한사항이라면 자산운용회사는 어떤 의무가 있냐. 투자자로부터 운용관리를 위임받은 수임인 조직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이걸 자산운용사의 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탁회사는 어떤 기능을 하는 데냐. 신탁재산에 대해서 일단 보관관리라고 하는 게 신탁재산의 보관관리가 바로 수탁회사의 본연의 임무인데, 어떤 권한이 있는지 보면 위탁회사와 함께, 즉 자산운용회사와 공동으로 증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요. 투자신탁이 설정되면 그 신탁재산을 수탁회사가 보관관리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신탁재산을 투자운용하고, 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이나 또는 약관에 위배되는지 이런 부분을 감독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지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 신탁보수나 재산, 운용비용 등을 인출하기도 하고, 이익분배금이나 상환금을 인출해서 판매회사에 건네주기도 하고요. 자산운용회사 지시에 따라서 투자신탁의 전부나 일부를 해지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수탁회사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가 있고요. 수탁회사 고유재산을 위해서 수탁받은 재산을 이용할 수가 없고요. 위탁회사가 신탁자산의 매매를, 즉 자산운용사가 매매를 지시하면 수탁회사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 매매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수익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투자자, 주축을 한 사람인데, 투자신탁 계약에 구속받죠. 이 구속받는 방법에 따라서 모집식이냐 매출식이냐, 즉 모집식은 위탁회사, 즉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에 대해서 수익증권의 매입에 청약을 했으면 모집식이라고 하고,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직접 매입해오면 매출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수익자는 투자신탁 계약상에 수익권을 갖는 게 수익자지요. 자, 판매회사는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리고 수익증권 판매나 환매 관련된 업무를 판매회사가 다 하고, 즉 수익증권을 처음 팔 때도 판매회사가 하고, 중간에 돈 찾겠다고 환매한다라면 환매이총도 판매회사가 받아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익금이나 상환금 지급 같은 것도 판매회사가 하고요. 세금의 원천징수 납부도 판매회사가 합니다. 이 판매회사의 자격 기관들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즉 이 판매회사는 주로 수익증권의
수익증권의 모집 판매를 주로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집과 판매 이런 것들이 당사자다. 그래서 환매라든지 또는 판매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있고요. 수익자는 투자금의 납입, 그리고 수익자는 수익권을 보호하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고, 환매도 자기가 청구할 수 있고, 이익분배금도 받을 수 있고, 상환금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자가 바로 투자자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증권투자신탁의 구조가 어떤지를 봤는데, 이 증권투자신탁은 어떤 특징과 기능이 있느냐, 특징 및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징 알아보고 기능 알아보고요. 자, 이 투자신탁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투자가 이루어진다. 자, 이 공동투자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금을 결합해요. 그러니까 펀드에다가 내 돈을 맡겼다 그러면 내 돈만 운용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펀드에 돈을 납입했죠. 그 납입한 돈을 다 섞어서 한꺼번에 운용을 한다. 그걸 공동투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을 갖고 대행투자. 대행투자라는 얘기는 전문가가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이 전문가를 우리는 펀드 매니저라고 불러요. 이 펀드 매니저들이 대신 운용을 해준다. 이런 얘기겠고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분산 투자를 한다. 자, 분산 투자는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 위험의 분산이에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투자 위험을 분산하는데, 우리가 분산 투자를 강조할 때 흔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키호테라는 글을 쓰면서 돈키호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오늘 미리 준비하는데, 그 준비할 때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지는 않는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아놓으면 하나 깨지면 다 깨지는 현상이 생기고 버리죠. 그래서 재산을 보관할 때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 여러 곳에다가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데, 그 나누어 투자하는 거를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산 투자를 아무리 강조해도 개인 투자가들이 분산 투자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분산 투자 할 돈이 없어. 1,000만 원 갖고 주식 투자하는데 그걸 어디다 몇 종목을 쪼개? 이 1,000만 원도 부족해가지고 신용으로 미수로 몰빵 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는 투자 자금의 규모가 한정되다 보니까 분산 투자가 어렵지만, 이 거액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들은 수천억, 수조원 이렇게 되면 여러 종목에다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위험스럽지 않게 투자 운용이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고수익을 추구한다. 근데 이 고수익 추구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물론 다른 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한다라는 얘기고, 이 고수익 추구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수익 획득 목적으로 경영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증권투자신탁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성. 이 다양성은 투자 대상이 다양하다라는 얘기예요. 주식에다 투자하면 주식형, 채권에다 투자하면 채권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신탁,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파생상품 펀드, 실물자산에 투자하면 실물자산 펀드, 요새 아트 펀드다, 미술품 펀드 같은 거 많이 있죠. 그럼 국제유가가 오른다, 금값이 오른다, 그럼 금에다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는 요즘에는 심지어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다가 투자하는 특별자산 펀드도 있어요. 이렇게 투자 대상이 다양하더라.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면 이 증권투자신탁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는 위험 분산 기능.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 분산을 시키더라.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정보를 제공하더라. 이 증권투자신탁에서 정보 제공 기능을 하고요. 세 번째는 투자의 유효 프론티어를 더 확장시키더라. 효율적, efficient frontier라는 효율적 투자기회 집합을 더 확장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투자 신탁은 어떤 유형이 있느냐, 유형을 분류해 보도록 하지요. 이 유형 분류도 중요합니다. 자, 증권 투자 신탁은 그 분류하는 방법이 어느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 방법이 다양해요. 자, 첫 번째는 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 법적 성격에 따라서 계약형 또는 회사형 이렇게 구분합니다. 계약형 투자신탁, 회사형 투자신탁 이렇게 분류하는데, 계약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오픈엔드와 클로즈엔드, 물론 계약형 내에서도 폐쇄형, 개방형이 있고요. 회사형에도 폐쇄형, 개방형이 있어요. 근데 이 계약형 투자신탁은 종래 우리나라의 투자신탁 제도를 일컫는 거고, 회사형 투자신탁은 미국에서 물 건너온 뮤추얼펀드, 증권 투자회사를 회사형 신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증권 투자회사는 우리가 앞에서 증권 투자신탁의 구조를 설명드렸는데 그 구조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회사형 신탁인 뮤추얼펀드의 구조를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뮤추얼펀드다. 그러면 이 뮤추얼펀드는 증권 투자회사예요. 그래서 형식상이지만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꼭 필요한 게 주총, 이사, 감사 이걸 갖춰야 되죠. 근데 이 뮤추얼펀드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명목상의 회사일 뿐이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종업원을 채용할 수도 없고 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아웃소싱, 즉 밖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뮤추얼펀드도 자금을 모집하려면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죠. 그걸 팔려면 판매회사가 일을 해주는 거겠고요. 판매회사가 주식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받으면 이 자금은 자산운용회사가 자금을 운용하고, 증권투자신탁에서 일반 증권투자신탁에서 수탁회사 기능을 했던 게 이 뮤추얼펀드에서는 자산보관회사라고 그래요. 자산보관회사는 그래서 투자회사 재산을 보관하는 거고요. 이 뮤추얼펀드는 일반 사무관리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무관리회사에서는 기준가격을 결정한다든지 주식을 발행하는 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일을 봐주는 회사, 이 네 가지가 갖춰진 것이 바로 뮤추얼펀드의 구조다. 이렇게 법적 성격으로 볼 때는 계약형 신탁과 회사형 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환매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환매 여부에 따른 분류를 살펴볼게요. 환매가 가능하면 개방형, 즉 개방형 투자신탁, 개방형 펀드라고 이야기하고, 환매가 만기 이전에는 안 되면 이거는 폐쇄형 투자신탁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개방형, 폐쇄형 이렇게 구분하고, 세 번째는 추가 설정 여부에 따라서. 펀드에 내가 돈을 가입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가입할 수 있으면, 돈을 더 넣을 수 있으면 추가형이라고 하고요. 한번 펀드에 돈을 입금하고 또 넣으려고 했더니 안 돼. 끝났어. 그러면 이런 펀드를 단위형 펀드라고 합니다. 추가형과 단위형은 추가 설정 여부에 따른 분류다. 그 다음에 증권 투자에 어디다가 투자를 했느냐라고 하는 투자 대상에 따른 분류. 투자 대상 유가증권이 뭐냐?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이렇게 구분하고, 혼합형도 주식 혼합형이냐 채권 혼합형이냐 이렇게 분류합니다. 주식형 펀드, 주식투자신탁 같은 경우는 자산총액의, 신탁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할 때 이거를 주식투자신탁이라 해서 40% 이내로는 채권이나 기타 유동성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고요. 채권투자신탁은 60% 이상을 채권으로 운용하되 40% 이내로 주식이 편입돼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식은 절대로 채권 투자신탁에는 편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편입되지 않고 채권으로 60% 이상 운용되는 신탁은 채권 투자신탁이라고 한다. 혼합 투자신탁은 전체 운용을, 주식과 채권을 결합해서 운용을 하되 전체 운용자산의 50% 이상이 주식이면 주식 혼합형이라고 하고, 50% 이내가 주식이면
채권 혼합형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MMF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MMF는 머니마켓 펀드 그래가지고 초단기 투자신탁, 이걸 단기 금융 간접 투자기구라고 명명하기도 하지요. 다섯 번째는 판매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펀드를 판매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모집식이 있고요. 모집형이 있고 매출형이 있어요. 모집형은 투자자의 자금으로 펀드를 설정하는 형태, 즉 투자자로부터 돈을 일단 받아봐요. 그래서 그 받은 돈으로 펀드를 설정하면 모집식이라고 하고요. 매출형은 뭐냐면 판매회사가 자기네가 돈을 먼저 내가지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전액 펀드를 설정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0억짜리 펀드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펀드를 설정을 먼저 해놓고 팔아나가 펀드를. 이렇게 하는 건 매출형이라고 하고요. 모집형은 펀드 규모가 1000억이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다 돈을 입금을 받아봤더니 500억이 됐다. 그러면 500억짜리가 되는 거고 고객한테 돈을 다 받아보니까 1000억이 됐다. 1000억짜리 펀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걸 모집식이라고 얘기하죠. 펀드를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판매 방식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판매가 아니라 모집 방식으로 할 때 이 모집 방식에 따른 분류로 볼게요. 자금을 모집할 때 모집 방식에 따라 사모펀드가 있고 공모펀드가 있어요. 사모형, 공모형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사모와 공모는 이 수익증권에서는 30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투자자의 모집 방법 또는 자격, 투자자 수 이런 것들로 비추어 봐서 공익이나 수익자 보호를 위해서 규제의 전부나 일부 적용이 면제되는 신탁은 즉 공모는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지만 사모는 많은 규제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펀드의 특징은 동일 종목에 대한 신탁재산 운용 총액이 자산 총액의 10% 투자 한도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모펀드는 적용이 안 되고요. 특정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 투자 한도 적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0% 이상 한 펀드에서 사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 사모펀드는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른 특정 증권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이나 신탁회사의 수익증권 또는 증권 투자회사 즉 뮤추얼펀드의 신탁재산 총액의 5% 이상 투자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 적용도 사모펀드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집 방식에 따라 사모형, 공모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여기까지는 잘 챙겨두셔야 되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 신탁 유형을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운용 방법에 따라서 신탁을 어떻게 운용하에 따라서 분류도 이렇게 해요. 안정형이냐 또는 성장형이냐 여기에다가 조금 더 세분 분류하면 공격형, 테마형, 공격형 이런 식으로도 분류하고요. 이건 운용 방법에 따른 분류고 가입 대상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어요. 이 펀드는 누가 가입하는 거냐? 그 대상에 따라서 개인형 펀드, 법인형 펀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는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단기 펀드, 중기 펀드, 장기 펀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단기 펀드는 6개월 이내 만기가 들어야 하는 펀드를 단기 펀드라고 하고요.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중기 펀드, 1년이 넘는 건 장기 펀드 이렇게 분류하죠.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이 있느냐. 세제 혜택 여부에 따라서 보면 일반형이 있고 절세형이 있어요. 비과세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이 있으면 절세형이고 세제 혜택이 없는 상품은 일반형 펀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는 상장이 돼 있으면 상장형, 상장이 안 됐으면 비상장형 이렇게 얘기하고요. 폐쇄형 펀드 같은 경우는 만기 이전에 자금을 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폐쇄형 펀드는 상장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국제 투신, 즉
국제 투신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 펀드냐 또는 외수 펀드냐, 외수 펀드와 해외 투자 펀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외수 펀드라는 얘기는 우리가 외국인 전용 수익 증권, 이래서 외국인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를 외수 펀드라고 하고요. 해외 펀드는, 해외 투자 펀드는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설정하되 투자 운용 대상 자산이 외국의 유가증권이라든지 외국 자산에다 투자하는 거를 해외 투자 펀드라고 하죠. 투자 지역에 따라서도 국내 투자형이냐 해외 투자형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펀드의, 즉 증권 투자 신탁의 유형을 분류했다라면 이제 상품의 분류를 보도록 하죠. 이 유형 분류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내면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펀드를 구분할 때 분류 기준이 뭐냐? 그래놓고 법적 성격, 환매 여부, 판매 방식, 추가 설정, 여부, 투자 대상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이거는 환매 여부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도 알아둬야 되고요. 또 거꾸로 증권 투자 신탁의 분류를 법적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그러면 계약형, 회사형, 개방형, 폐쇄형, 매출형, 모집형, 추가형, 단위형, 주식형, 채권형 이런 식으로 하면 아,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분류하는 게 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유형별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은 간접 투자기구에서 증권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거하고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증권 투자 신탁과 뮤추얼 펀드를 구분해 가지고 차이점들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수익증권과 뮤추얼 펀드의 비교. 이쪽이 뮤추얼 펀드라고 하고 이쪽은 우리가 흔히 펀드라고 불려지는 수익증권. 자, 그러면 설립 근거법은 수익증권이나 뮤추얼 펀드나 둘 다 근거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냐면 간접 투자자산 운용화법. 간접 투자자산 운용화법에 근거를 해대 이 수익증권은 우리가 흔히 이걸 펀드라고 하고 뮤추얼 펀드는 그 자체가 주식회사가 된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지위로 보면 수익증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수익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뮤추얼 펀드를 갖고 있는 투자자는 주주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이 발행하는 증권은 수익증권은 발행 자체가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요. 뮤추얼 펀드는 주식을 발행하지요. 자, 그러면 운용기관은 어디냐? 그러면 운용기관도 수익증권이나 뮤추얼 펀드나 다 자산운용회사가 운용을 합니다.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설립근거법도 간투법상의 설립근거가 둘 다 있고 운용도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한다. 이거는 공통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익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운용 방법이 어디에 의해서 하냐면 약관에 의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증권 뮤추얼 펀드는 정관에 운용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니까 주식회사는 정관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운용 책임이 수익증권은 자산운용회사에 있습니다. 수익증권은 운용 책임이 자산운용회사에 있는데 뮤추얼 펀드는 이사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는 운용이사, 감독이사가 있고 운용이사보다 감독이사가 꼭 많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이사회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될 수 있죠. 가입 방법은 수익증권에 가입하려면 수익증권을 매수하면 되고 뮤추얼 펀드에 가입하려면 주식을 매수하면 뮤추얼 펀드에 가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해외 뮤추얼 펀드냐 국내 뮤추얼 펀드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해외 뮤추얼 펀드하고 국내 뮤추얼 펀드는 어떤 차이냐면 운용 기관의 차이. 자, 뮤추얼 펀드를 해외 부분하고 해외 뮤추얼 펀드, 국내 뮤추얼 펀드 이렇게 구분해 보면요. 해외 뮤추얼 펀드는
해외 자산운용회사가 운용을 하는 거고, 국내 뮤추얼펀드나 또는 국내 수익증권은 국내 법에 따라서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운용을 하는 거를 국내 뮤추얼펀드라고 그래요. 그러면 판매는 누가 하냐? 판매는 국내 증권사나 은행이나 해외 뮤추얼펀드나 국내 뮤추얼펀드는 공통점이 판매기관이에요. 판매기관은 국내 뮤추얼펀드나 해외 뮤추얼펀드를 다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수익금의 과세가 해외 뮤추얼펀드와 국내 뮤추얼펀드가 다릅니다. 자, 수익금의 과세는 환차익을 비과세하는 배당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환차익은 비과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당소득을 과세하고 국내 뮤추얼펀드도 당연히 배당소득을 과세하죠. 그런데 주의할 거는 국내 뮤추얼펀드는 배당소득을 과세하지만 국내 수익증권은 이자소득이 될 수도 있고 배당소득이 있어요. 왜냐? 이자소득은 채권형 펀드로 운용했을 때는 이자소득이 되겠고 주식형 펀드로 운용했을 때는 배당소득으로 그 소득을 분류하겠죠. 그리고 환매 기간을 보면 국내 뮤추얼펀드는 보통 3일 결제입니다. 근데 해외 뮤추얼펀드는 그 환매되는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환매 기간이 5일에서 8일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5일에서 7일 정도. 근데 국내 뮤추얼펀드일 경우나 3일 결제지 국내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3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4영업일에 이렇게 수익증권이 결제가 되기도 해요. 투자 통화에 대해서는 여기는 해외 펀드는 달러화라든지 또는 유로화라든지 또는 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제 통화, 투자 통화가 되겠고, 그리고 이쪽은 투자 통화가 원화가 됩니다. 국내 펀드는. 환위험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환위험 분류를 볼게요. 해외 뮤추얼 펀드는 환위험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만 여기에는 국내 뮤추얼 펀드는 환위험이 없더라.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해외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거는 즉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요. 해외 뮤추얼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조를 보면 일단 고객이 가입 신청을 해요. 자, 해외 뮤추얼 펀드에다가 고객이 가입 신청을 하면 계좌를 개설하고 당연히 입금이 되겠죠. 계좌 개설 및 입금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하냐면 판매회사에. 그러면 판매회사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이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에다가 매매 주문이나 또는 주문 체결 확인서를 여기 운용사에 판매회사가 매매 주문을 하고 매매 체결이 됐으면 확인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운용사가 주로 고객이 가입하는 이 해외 뮤추얼 펀드는 주로 운용회사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뭐 피델리티 펀드라든지 또는 템플턴 운용이라든지 슈루더라든지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한 운용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운용사는 역시 수탁기관에다가 수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뮤추얼 펀드도요. 그래서 수탁기관에 수탁을 하고 이 수탁기관은 판매회사가 일단 입금된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외화예금을 개설하냐면 여기 외국환은행에다가 이 외국환은행에다가 외화예금에 대해서 개설을 해줘와요. 외국환은행에. 그러면 그 외국환은행에다가 외화예금을 개설했기 때문에 그 외화예금 개설한 외국환은행에서 이 수탁기관으로 돈을 송금해주면 이 해외 뮤추얼펀드의 자금 이동은 정리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뮤추얼펀드라고 하는 거는 해외 펀드와 국내 펀드로 구분해 봐야 되는데 해외 뮤추얼펀드에 그러면 투자할 때 투자에 관련된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 국내 펀드에 투자해도 당연히
뭐 펀드 판매 수수료라든지 운용 비용은 있겠지만 이 해외 뮤추얼 펀드에서도 판매 수수료, 운용 비용, 전환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해외 투자에서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면 해외 투자 펀드의 해외 뮤추얼 펀드의 위험의 종류를 보면은요. 자, 우리가 보통 구성 종목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험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어들어요. 즉 구성 종목수를 아무리 늘려도 요만큼은 안 줄어들고 요만큼은 줄어들어요. 이 줄어드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이 줄어들지 않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구성 종목수를 풀로 해도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 이 체계적 위험을 없애려면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 해외 뮤추얼 펀드나 이렇게 투자하면 이 체계적 위험마저도 감소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투자에 관련된 위험을 개별 위험이라고 그래요. 즉 비체계적 위험을 개별 위험이라고 하고 얘는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개별 위험 얘는 시장에 관련된 위험. 왜? 개별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이 제거되고 잘 없어지지 않는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개별 위험과 시장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으로도 구분하고요. 또는 신용 위험이 있어요. 신용 위험은 유가증권의 발행자가 즉 발행해서 자금을 땡겨놓고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을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신용 위험이라고 하고요. 유동성 위험은 뭐냐? 증권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하고 싶은데 유동화가 안 될 위험, 이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투자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재투자 위험은 유가증권으로 발생된 이자라든지 이 이자 가지고 다시 투자하려고 할 때 이걸 재투자 위험이라고 하고요. 또는 통화 위험, 이걸 환율 위험이라고도 해요. 환율이 떨어지고 오르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환율이 지금 강세냐 약세냐 이런 거에 따라서 환율 위험, 통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해외 뮤추얼 펀드를 가입할 때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냐 가입 전략으로 보면 고수익이 난다라는 매력만 예상하지 말자. 두 번째는 꼭 환율 변화가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환율 변화를 명심해서 선물한 계약과 정기적인 체크하는 거를 잊지 말자. 그리고 수익률의 변화가 작은 안정적 펀드에 가입해라. 그 다음에 가입 펀드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 그리고 분산 투자 원칙에 입각해서 충분하게 배분해서 투자하는 거를 잊지 말자.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